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미인의 나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고 심지어 비둘기까지 예뻐 보인다고 하는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해볼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아닙니다. 미스 유니버스 7회 우승, 미스 인터내셔널 7회 우승, 미스 월드 6회 우승 등 세계에서 인정받는 미인의 나라,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미인 사관학교라고 해서 미인을 양성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미인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지. 그럼 미인이 많은 나라인 만큼 막 럭셔리하고 느낌적이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하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듣고도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여성들이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몸을 팔고 콜롬비아나 주변 다른 나라로 넘어가 몸을 팔기도 하는데, 심지어 최근 몇 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살인 범죄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3년 연속 살인율 1위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초인플레이션,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역대급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아니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요. 휴지 하나 사려고 하면 지폐를 보따리에 꽉꽉 눌러 담아서 끌고 가야 되고, 심지어는 지폐를 세는 게 의미가 없어서 저울에다가 무게로 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싼 값에라도 몸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산유국 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산유국 1위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주 잠깐이지만 베네수엘라가 살기 좋은 나라였던 때도 있었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산유국 1위에서 전세계 살인율 1위로 베네수엘라의 나락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지역 그 자체인데요. 하지만 이런 베네수엘라는 원래 만수르 뺨 후려칠 정도의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때는 1922년 베네수엘라에서 찌꺼기까지 싹싹 모아 쓸 수 있는 넝쿨째 굴러들어온 사기템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석유. 야 이거 뭐냐? 끈적끈적하고 이거 어디다가 쓸 수는 있겠어? 야야 이거 석유요, 석유. 이거 갖다 팔면 우리 부자야, 부자. 몸에 이게 석유요? 이야 시꺼먼 게 안 보여. 이게 다 오일머니가 될 것이요. 이건 짭이 아니고 찐이다, 찐. 석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같은 중동 국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중동 국가들보다 먼저 석유를 발견하게 되면서 단숨에 돈방석에 앉게 되는데요. 이후 중동에서도 석유가 발견됐지만 발견 국가들을 다 제치고 전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국가는 베네수엘라였죠. 그러다 보니 당시 남미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되었고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일자리 없나 하면서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아메리칸 드림처럼 베네수엘라 드림을 꿈꿨던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금의 두바이, 두바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은 다 베네수엘라에 몰려있고,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니까 카리브 해변 같은 곳으로 놀러가서 호캉스를 즐기기도 하죠. 또 당시 세계 위스키 소비량 1위를 달리면서 열정이 넘치는 아주 뜨거운 파티를 매일매일 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회와 번영의 땅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불리면서 1950년대 GDP, 즉 국내 총 생산량이 전 세계 4위를 달리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는 석유뽕을 제대로 받아서 호화로운 시간을 누리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수출품 90%가 석유로 자리 잡게 되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무슨 일이고? 1973년 베네수엘라에게 로또 1등 같은 일이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오일 쇼크. 이게 왜 베네수엘라한테 좋은 일이냐면,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아랍은 미국한테 깊은 빡에 치게 됩니다. 그렇게 아랍은 미국에게 석유 수출을 금지시켜버리고, 이로 인해서 석유값이 단숨에 6배가 오르게 되죠. 한마디로 수출품의 90%가 석유였던 베네수엘라는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냥 개이득, 아니 그냥 쌉 이득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돈이 쌓여가기 시작했는데요. 복지 혜택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뿌리고 높은 빌딩 짓고 고속도로 깔고 엄청난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베네수엘라 도로에는 지금의 두바이처럼 값비싼 차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또 지금의 중동 부자처럼 베네수엘라 부자들은 미국 마이애미 같은 데 가서 플렉스하고 그냥 상상 이상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1980년 이후 석유값에 거품이 빠지게 되면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석유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돈벌이가 이전 같지 않았던 겁니다. 건물들도 다 빚내서 지어놓고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벌려놨는데 돈이 이전처럼 들어오지 않으니까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거죠. 결국 1989년 베네수엘라는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유가 상승 후 16년 만에 IMF 시대를 겪게 되죠. 그 대가로 국민들에게 나눠줬던 보조금을 폐지시키고, 물가 상승은 물론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는데 국민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부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정부에 대한 반발은 더욱더 심해져만 갔고,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다리던 그때 우고 차베스라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준 뒤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1998년 때를 기다리던 우고 차베스는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절망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니 근데 신이 도왔는지 아니면 구슬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몰라도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석유값이 갑자기 떡상하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2000년대 중국이 급부상하고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일 쇼크 때 올랐던 가격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말이죠. 결국 베네수엘라는 이전 호황기를 누렸던 것보다 더한 초초초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가도 다시 낮추고 정부에서 지원도 엄청나게 하고 하면서 서구급 떡상, 인심 떡상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부였던 차베스 정권의 한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라에 오일머니가 워낙 많으니까 다른 일은 생각도 안 하게 된 거죠. 게다가 누가 비슷하게 먼 과거 영광을 되찾겠다 하면서 혁명을 일으킨답시고 베네수엘라 민간 기업의 국영화를 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빌드업을 마치게 되는 거죠. 먼저 원유는 경질유와 중질유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경질유는 땅속에서 뽑았을 때 이게 가볍고 좋아서 바로 쓸 수 있는 반면 중질유는 탈이나 점성 같은 불순물이 많아서 정제를 거쳐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는 중질유 중에서도 초중질유라고 불리는 원유였는데 베네수엘라에는 이 초중질유를 정제할 기술이 부족해 미국 같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죠. 아니 미국에는 뭐 다른 나라들한테 손 벌려가면서 석유를 뽑는 거 다 이해가 안 가.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냐? 하지만 저희 원유가 기술력 없이는 수출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 기업들 내보내면은 우리끼리 다 많은 돈을 해먹을 수 있죠. 그거야. 당장 나가라 하고 국유화 시켜버려. 이거 다 우리 거야.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이야 당장 그렇게 하지요. 뭐 이렇게 정부에서는 부정부패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국유화를 시킬 거면 정부에서 석유 산업에 기술이나 뭐 자본들을 투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른 기업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기술에 투자하기는커녕 정권 유지를 위한 국민 복지 정책을 집중해서 시행합니다. 심지어 국영화를 시키고 석유 산업 말고는 아무런 발전도 이루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 석유값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 석유값이 다시 오르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와중 14년 동안 통치를 했던 차베스가 2013년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부통령이 차베스 정부를 이어받아 정권을 잡게 되죠. 아니 근데 마두로 정부도 무슨 산업 발전을 일으키기는커녕 초호황기를 누렸던 때 펼쳤던 정책들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뭐 시대에 따라서 적절한 정책을 펼치고 고칠 건 고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뭐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은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인데 근데 뭐라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진짜 암울하지만 원유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던 거야. 삶이 힘드니까 아니 화폐 가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일을 해도 제값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일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고 일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애초에 원유를 정제할 때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데 공장을 가동시킬 연료가 없어서 공장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국내 전력 시설이고 산업 시설이고 뭐고 다 가동 중단되고 결국 나라 전체가 에너지 파국으로 가게 된 거죠. 아니 그럼 농업이라도 하면서 먹을 걸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디젤이 없으니까 농기계 가동 자체가 안 되고 오케이 좋아 디젤 없이 선화 가축으로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치자. 그럼 그 수확한 농작물을 어떻게 옮기는데 연료가 없으니까 화물차로 운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 폭등하고 힘들게 수확한 농작물들도 썩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의 최근 8년간 GDP는 약 마이너스 83% 하락하게 되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사회주의 독재자의 반미 성향 베네수엘라의 힘은 완전히 잃게 되죠. 게다가 여러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면서 베네수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는데 전 국민의 96%가 빈곤층 한마디로 그냥 싹 다 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망한 수준이 얼마나 망했냐면 2018년에는 물가가 16,000배 상승. 이게 말이 됩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물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 닭 한 마리가 뭐 650만 원이 되고 스타벅스 커피가 뭐 500만 원은 내야 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넣어도 뭔 물건을 사도 화폐 가치가 없으니까 물물 교환을 선호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은 이전 과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아름다운 미인의 나라로 유명했던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거리로 나오게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업무를 보거나 여행을 할 때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밤만 되면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여행객들이나 여러 남성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몸을 팔고 난 뒤 받게 되는 보상은 고작 $5에서 $10. 심지어는 돈을 준다고 하면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숙소로 찾아가서 성매매를 진행한다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이 10대부터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소녀들이 고작 $10,000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여러 뉴스에 따르면 2018년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82.4명이라는 세계 1위의 살인율이 조사되었고 이후 2019년, 2020년에도 살인율 1위를 기록하고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서 현재 진행 중으로 몰락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말 그대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다 뭐 이런 말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일본이 가장 잘 먹고 잘 살았었던 시기였죠. 아니 뭐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았길래 그래?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전 세계 1등 기업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바로 일본의 기업이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당시 1인 GDP가 천조국 미국을 넘어서기도 했죠. 일본 기업들의 상황이 이러는데 당연히 일본 국민들도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아시죠? 당시 이 롤스로이스 판매량의 3분의 1이 일본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이 경제 호황은 그리 오래 가진 못했는데요. 일본의 대호황을 다른 말로 버블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이 버블이었다. 즉 언젠간 사라질 거품이었다는 거죠. 결국 일본은 그 유명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이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는데 뭐 일본의 대기업들도 줄지어 파산하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의 실업률과 출산율 심지어 자살률도 급증하기 시작하고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일본 버블 경제 그리고 그 이후의 3편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일본의 버블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때 전 세계를 강타한 두 번의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일 쇼크. 1973년 당시 아랍 사우디 같은 산유국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유국들이 군사력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가진 게 뭐 석유밖에 없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석유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적군을 석유로 쏴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공격은 당연히 아니었고 석유의 가격을 올려버려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오려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석유의 가격은 천정부지 치솟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로 인해 기름값뿐만 아니라 물가도 같이 올라버리죠. 그럼 그냥 석유값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고? 그러면 경제 성장 못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 경제 성장을 동반하지 않는 물가 상승은 당연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 천조국 미국마저 이 인플레이션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합니다. 바로 레이거노믹스 정책. 됐다. 금리 올려. 금리요? 나 기가 막혔냐? 금리 올리라고 이런 식으로 금리를 높여버린 건데요. 그러다 보니 기업이든 시민이든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저축률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산이 은행에 묶여버리게 되면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달러의 가치는 올랐고 물가마저 하락하게 되죠. 야, 어찌어찌 잘 막았네. 근데 뭐 문제는 없었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쉽게 딱딱 막아졌으면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인플레이션은 막았지만 달러의 가치가 너무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산 물품들이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아니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품질은 비슷한데 막 몇 배는 비싸봐. 이걸 누가 사겠냐고. 실제로 미국인들조차 이 미국산 물품들을 비싸다고 안 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이 미국인들은 국산 안 쓰고 어느 나라 물건 샀던 건데 바로 메이드 인 재팬 일본산 제품에 아주 환장을 하게 되죠. 전자제품 하면 소니, 가성비 좋은 차 하면 도요타. 안 그래도 기름값 비싼데 연비까지 좋은 이 도요타에 아주 환장을 해버린 거지. 이때부터 일본은 많은 흑자를 남기면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수출 못하고 있는 미국이 이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았는데 결국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5개국을 불러 모읍니다. 일본아 너 요즘 잘 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캥받아. 나니? 그래도 우리 미국 형님께서 불편하시면 또 맞춰드릴 수 있다 됐으나 좀 띠껍다. 너 엔화 가격 올려. 니네만 수출해? 니네만 흑자 야? 하이 엔화 가격 올려드리겠다 데스. 이런 식으로 미국에 의해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되는데요. 뭐 10%, 20% 오른 것도 아니고 무려 200% 두 배나 올렸죠. 그러다 보니 일본산 제품들의 가격이 두 배로 뛰게 됩니다. 이러니까 미국 사람이든 어디 저 영국이든 일본 제품을 쓰겠냐고. 결국 일본은 점점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죠. 와 어떡하지? 미국이 엔화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거 수출이 안 되는데?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바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자. 수출이 안 되니까 일본 내에서 먹고 살자였던 거죠. 그렇게 일본은 시장에서 돈이 풀리게끔 금리를 인하시키는데요. 그것도 무려 5번에 걸쳐서 5%에서 2.5%까지 낮춰버립니다. 금리 낮췄으니까 사람들이 저축하는 거 돈 쓰러 다니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우에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투자하게끔 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은 일본의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낮추면서 풀린 현금이 시장으로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새버린 건데요. 그게 어디냐? 바로 부동산과 주식.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주식을 샀던 겁니다. 아니 금리를 낮춘 거다 보니 물가가 계속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놓으면 그냥 돈이 계속 벌렸던 거야. 레알 현실판 돈 복사하기였던 거지. 하지만 이게 진짜 돈이 늘어나는 거였을까요? 당연히 거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은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실제로 일본의 주가 그래프 니케이 지수가 8,000포인트에서 38,000포인트까지 약 5배 가까이 올라버린 거죠. 부동산 역시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 나 요번에 집 샀는데 집값 올랐다 데스. 대출 땡겨온다 데스. 나도 부동산에 뛰어든다 데스. 우주로 가자. 이렇게 모두 다 같이 대출한 돈으로 부동산에 꼬라박으면서 이건 뭐 상상도 못할 만큼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아니 그럼 은행이 어떻게 대출을 해주길래 이런 상황인 거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딱 하나만 봤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200억 250억 땡겨서 대출해주는 거야. 아니 은행이 이래도 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은행 입장에서도 돈 빌려주면 그냥 앉아서 이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빌려줄 이유가 없던 거지. 게다가 담보를 부동산으로
원으로 잡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 이러니까 이걸 안 빌려주겠냐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4년 동안 집값이 약 4배나 올랐는데 당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전체를 팔면 미국 땅을 4번을 사고도 남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이제 뭐 집도 있고 돈도 있겠다. 일본 사람들의 소비는 180도 바뀌어버리죠. 모든 졸부들이 그렇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김기사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계산하고 들고 와. 이런 식으로 플렉스를 했던 겁니다.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때는 1만엔, 그러니까 10만원을 들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택시 기본 요금이 10만원이 넘었다는 거지. 그리고 명품으로는 부족했는지 해외 비싼 그림, 뭐 작품, 심지어 건물까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싹 다 사버리는 뽀르르주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부동산 재벌 요코이 히데키가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인수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 돈이 다 부동산이랑 주식에서 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할수록 기업에도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이 기업이라도 뭐 연구를 하던 개발을 하던 사업에 투자를 하던 했어야 했는데 얘네도 이 돈 복사기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죠. 바로 대출한 돈으로 부동산에다가 다 때려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화성을 가버리게 되죠. 이러니까 세계 1위 기업이 일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위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대 기업 중에서도 무려 33개가 일본 기업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돈을 복사할 때도 걱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구인난이죠.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집에 컴퓨터 켜면 주식이라는 돈 복사기가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회사를 다녀. 그러다 보니 기업의 돈이랑 일자리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구인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수상한 움직임은 금융 전문가들에게 이상함으로 느끼게 만들었는데요. 은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돈 빌려간 사람들 돈 다 갚을 수 있겠지? 야야 무슨 그런 말을 해. 갚을 수 있겠지. 이게 뭐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다 실존하는 거 맞아? 이거 딱 봐도 버블이야. 진짜 X됐네. 부동산 가격이 천문학적인 단위까지 넘어가니까 은행이랑 금융 전문가들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결국 일본 정부에서는 버블 경제 실체를 뒤늦게 알아채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거품 보고 다시 줄어들어라 하면 줄어드나요? 결국 우려했던 버블 경제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먼저 현실을 자각한 은행이 금리를 대폭 높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자가 갑자기 겁나게 빡세지니까 빨리 갚아야 하잖아요. 근데 또 대출을 갚으려면 가지고 있는 땅이며 건물이며 부동산 다 팔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투기해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게 된 거죠. 저 집 팔러 왔는데 네 42,822번 고객님 잠시 아니 좀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한꺼번에 나온 매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 와중에 이걸 지켜보던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데요. 바로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정책. 지금까지 부동산을 사기 위해 대출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젠 이 정책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빌려주니까 빌린 돈 빨리 갚아라 뭐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 거품이 엄청나게 껴있었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수직으로 폭락하게 되는데요. 결국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그대로 빚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실제로 당시 대출의 약 90%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고 하죠. 만에 하나 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다 팔았다고 해도 이미 거품이 다 빠진 상태에서 팔았다 보니 대출 원금을 갚기에는 참 모자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은행은 진짜 초비상 상태가 되는데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던 거죠. 결국 돈은 돈대로 증발되고 모든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기업도 마찬가지였는데 은행에게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파산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뻥뻥하고 터지니까 이제는 뻥뻥하고 터진 거죠. 결국 일본 경제는 폭락하고 또 폭락하고 또 폭락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버블이 끝난 후 1990년대로 접어들 무렵 일본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서든 이 피해를 수습하고자 다급하게 금리를 낮춰버리는데요. 기존 5%였던 금리를 0.5%까지 대폭 낮춰버립니다. 하지만 이미 주식, 부동산 시장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는커녕 빚을 갚는데 바빴습니다. 아니 빚이 산더미인데 대출을 또 하라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상황을 일본 정부는 당연히 자산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데요. 어떻게든 다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냐? 바로 인프라, 뭐 도로, 철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산이나 생활 기반을 형성하는 인프라 시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인프라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면서 1994년 초 경기가 약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정작 진짜 지원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부실 채권을 안고 있던 은행들이었죠. 이 은행들의 신용 창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자연은 일본을 그냥 놓아주지 않았는데요. 일본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건데요. 일본인들에게 이 보험금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시 해외 자산을 팔아서 보험금을 줍니다. 그런데 해외 자산을 팔면 달러로 들어오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환전한 건데
결국 엔화 수요의 급증으로 다시 엔화의 시세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인프라 투자하면서 지은 건물이랑 도로랑 다 만들어 놨더니 지진으로 다 부서져. 이러니 안 망하겠냐고. 결국 일본 정부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며 추진했던 인프라 투자는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다시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자 1996년에는 부동산과 주식과 관련되어 있던 중소형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1996년을 기점으로 취업 빙하기가 찾아오는데요. 기업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 어떻게? 당연히 신규 채용을 줄이고 웬만하면 비정규직으로 뽑았죠. 그렇게 이때부터 쭉 일본의 실질 임금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 지표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런 불경기 속에서 일본 시민들은 당연히 지갑을 닫게 되잖아요. 결국 경기는 더 악화되었고 취업률, 출산율, 심지어 자살률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이 출산율의 문제가 많았는데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안 그래도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던 일본에게 추진력을 달아주게 된 거죠. 이처럼 계속해서 일본이 몰락하는 와중 또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엔 아시아를 강타하는 사건인데 바로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때 일본의 3대 증권사였던 야마이치 증권과 일본의 최대 지방은행 홋카이도 탁쇼쿠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일본 금융시장 전체가 마비됩니다. 결국 1998년부터는 엔화 기준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게 되죠. 1998년 마이너스 1.1%, 1999년에는 마이너스 0.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나락으로 가고 부동산은 15년 동안 마이너스 87.2%라는 기록을 찍으면서 폭락해버립니다. 20억엔 하나로 21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1억엔 즉 10억 5천만 원으로 떡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 버블이 끝난 10년 동안 은행, 대기업을 포함한 124개의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1년 일본의 실업자 수는 무려 350만 명.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총인구수보다 많은 수가 실업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2003년에는 일본에서 자살자 수가 사상 최악인 연간 3만 4천 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혼란을 겪는 일본에 또다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혼란을 맞이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이후 아베 내각이 등장하고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베노믹스 정책을 시행하면서 일본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고 1991년 이해 니케이 지수 최대치를 기록하며 버블 10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 성공하죠.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대기업이 있으신가요? 그리스에 대기업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생각나지만 그리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기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떠오르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그리스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부패한 포퓰리즘의 정부, 그리고 포퓰리즘, 정부의 달콤함에 넘어간 국민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뱀 하고 터지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봉인이 풀린 액조디아를 완성하게 되었죠. 그 결과로 2018년 GDP 마이너스 25%, 청년 실업률이 40%에 육박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짜 각박한 삶을 살게 되었죠.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몇만 명의 사람들이 길바닥에 눌러앉아 노숙자 생활을 하고 심지어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면서 생활하기 시작했죠. 이때 몸을 팔던 여성들의 수가 무려 15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04년 기준 50유로 즉 7만원이었던 가격이 3,000원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포퓰리즘 정부의 달콤한 공약 실천의 결과는 그리스의 몰락 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때는 197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스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7%의 성장률을 거두면서 경제를 엄청나게 벌크업 시킵니다. 경제성장 개꿀. 지중해 위치 쌉싸게 이득. 선박에다 화물 실어서 운송해. 이때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서 해운산업 또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던 1981년 그리스의 정부 간 세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먼저 그리스는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신민주주의당 즉 민주당과 사회주의를 밀어붙였던 사회당이 있었는데 이 세력 다툼에서 사회주의 세력인 사회당이 승리를 하게 되죠. 이때 당시 그리스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윗사람들은 배가 불렀는지 뇌물 바쳐가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국민들은 빈부격차가 생겨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인 사회당이 집권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부패에 썩어 문드러진 정부의 사회당이라 이거 뭔가 좀 쎄한데 도대체 왜 불길한 예상은 벗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들이 가장 우선시했던 정책은 바로 공무원을 공략하자 였습니다. 그 속을 조금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회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선택한 정책이었는데 아니 공무원을 공략하면 지지율이 올라? 그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밥을 먹고 산다는 건데 그리스 정부에서는 헤헤 내가 연봉 올려줄 테니까 사회당 뽑아야 한다? 연봉 올려주는 거야 감사하긴 한데 지지율 높이기엔 공무원 수가 너무 적은걸요? 맞는 말이네. 그럼 공무원 수를 늘리면 되지. 네?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일단 월급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콤한 속삭임을 이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연봉 인상이 아니야. 그리스 사회당에서는 국민들의 복지 혜택을 증대시킨다면서 세금을 잘 안 걷어. 세금 많이 걷으면 국민들이 싫어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그럼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연봉을 어떻게 올려줬냐? 바로 다른 나라에서 돈 꼬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그렇게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의 연봉은 다른 나라에서 꾼 돈으로 메꿔주고 공무원들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사회당 지지율을 높였던 거죠. 그럼 이때 공무원의 숫자는 얼마나 늘어났는데 이게 숫자로 계산할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25%, 그러니까 국민들 중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라는 거죠.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4명 중에 1명이 공무원이면 철밥통이 몇 명이야? 그러다 보니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동사무소에 5명이면 대로 업무를 막 20명에서 같이 해. 명무청에서는 서류 발급하는 데만 5명이 붙고 신체 검사하는 데 막 10명이 막 붙는 겁니다. 뭐 계속 이렇게 불필요한 인력이 계속 낭비가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들만 잘해주면 다른 국민들은 반발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정부에서는 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망해가는 기업들을 국유화시키면서 지지율을 상승시키죠. 그런데 당시 그리스는 해운산업, 즉 선박이나 해양에서 운송을 하는 사업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선박이 불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품질이 특별하게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었던 그리스는 제조업과 해운산업을 때려치우고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게 되죠. 에? 농업? 그리스면은 뭐 올리브 같은 거 키우면서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 올리브, 포도 이런 농업을 증대시키면서 경제를 뒷받침하자 뭐 이런 거였죠. 이때 그리스의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4%. 실제로 당시 그리스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당연히 농업만으로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돈을 끌어모을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광업.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나 뭐 내수시장이든 간에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뭐 예를 들면 IT 산업이라든지. 근데 그리스는 뭐 제조업 갖다 버리고 해운 산업도 갖다 버리면서 농업이랑 그리스 로마 신화봉으로 무장한 관광 산업에 몰빵을 했던 겁니다. 뭐 그래도 관광업의 수입은 비교적 짭짤했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아테네라든지 푸르른 지중해 산토리니 등등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갖춘 그리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아니 아무리 농업이랑 관광 산업으로 벌어먹고 산다고 해도 그리스에서 생산되는 건 없어? 아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 혹시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대기업이 있나요? 게다가 정부는 국내 기업들을 국유화시켜버리면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버렸죠. 결국 그리스는 전체 노동 인구의 25%가 공무원, 20%는 관광업, 12.4%가 농업 인구에 속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몇 세기? 19세기, 20세기도 아닌 21세기. 그러다 보니 그리스의 산업 구조상 비전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이로 인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리스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유로존 가입. 유로존이란 쉽게 말해 유럽연합에서 설정한 단일 화폐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그리스의 경제 수준이나 재정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로 통합을 해야 했죠. 그러니까 금리, 환율, 뭐 재정 같은 것들이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들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와 다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국가 독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자기 옷에 안 맞는 옷을 입게 된 그리스는 선진국인 듯 선진국 아닌 유로존에 편입이 되면서 금리가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 정부에서는 유로존 가입 국가들의 막대한 돈을 빌리기 시작했죠. 왜냐?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는 무금리에 가까운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부에서는 막대한 돈을 빌려오기 시작하면서 농업, 관광 산업 외에 다른 분야로다가 투자를 해서 먹고 살만한 방안을 마련하는 듯 했으나 뻥입니다. 사회당에서는 국민들에게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또 만들어서 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순간 돈잔치가 벌어진 데다가 금리까지 떨어진 상황이니 그리스 국민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야죠. 자금 조달 비용 할인 개꿀. 부동산 투자 렛츠 겟잇.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면서 건물주가 되고 산업에 몰빵한다면서 호텔 짓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끼게 됩니다. 뭐 그래도 뭐 부동산이 성장한다는 건 어찌됐건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아니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다 하는 게 화폐가 움직이는 건 맞으니까 결국 그래프나 겉표면상으로는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이 오르게 되는데, 오 마이 갓,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그리스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한순간에 뺨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당연히 이 거품이 터지면서 건물이나 호텔의 값어치가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고 은행은 대출해준 비용을 돌려받지도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에게 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결국 그리스 정부는 디폴트 선언, 즉 지불 채무 불이행, 한마디로 나도 못 갚아, 나 돈 없어 를 시전하게 되는데, 결국 그리스 정부는 2010년 5월 7일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정책을 통과시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IMF와 EU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무려 370조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한 건데요. 아니 그리스한테 이 정도까지 빌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가 망한다는 것은 아주 타격이 큰일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내가 수박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 가게 주민들은 총 10명. 저는 그래서 매일 수박을 10개를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명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또 수박을 살 때 쉽게 들고 갈 수 있도록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섞인 끈 같은 거 있죠. 이걸 이사가는 집에서 밖에 못 만들어. 그렇게 되면 판매할 수 있는 양도 줄고 유일하게 만들 수 있던 물건도 이젠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가 망하는 건 그리스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370조라는 돈을 공짜로 빌려준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머금고 돈을 빌려주지만 대신 조건이 있다. 탱 그게 뭔데요? 자, 잘 들어. 귀에 때려 박을 거니까 첫 번째 공무원 수 줄이고 연봉 삭감해. 두 번째 국민연금 현실적으로 좀 줄여. 세 번째 기업 법인세 올려. 자, 그리스 대답. 일단 알겠어요. 근데 아잉 몰라 나 안 해. 부채나 더 깎아줘. 결국 이런 경제 위기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몰린 그리스는 공무원 연금, 복지 등등 사회 지출 비용을 무자비하게 삭감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과열된 경기를 억제시키는 긴축 정책을 펼쳤던 거죠.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노숙자의 삶을 살게 되고 젊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나와 몸을 팔기 시작하는데 아테네 대학 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7,000명 정도의 몸을 파는 여자들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50유로 즉 하나로 7만원에 잠자리를 했었다면 이제는 3,000원으로 거래합니다. 즉 갑자기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생겨 서로 값싸게 몸을 팔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 증가한 여성들의 수출을 보면 무려 1500%. 너무 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노출된 국민들이 원망할 대상은 정부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달콤한 독을 꿀꺽꿀꺽 삼키게 만든 정부가 이제 와서 다 뺏어간다? 당연히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인 그리스 국민들, 이젠 구제금융 하지 말자, 유로존 탈퇴하자, 이렇게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정부는 조금 의아한 뉘앙스를 취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돈을 빌려준 사람의 탓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냐 마냐를 국민투표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2015년 7월 5일 진행된 투표, 그 결과는 구제금융 반대, 아니 왜 나라 살리기 싫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국가로 손꼽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정부에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자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경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독일 같은 국가와 동일하게 유지. 그런데 이때 부정부패한 포퓰리즘 정부가 나라 발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 국민들은 이런 정부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음 이 모든 상황이 겹치면서 결국 파산 위기 이렇게 이어졌던 거죠. 그래도 그리스의 계속되는 긴축 정책으로 국가 신용 등급 상승 이후 2018년 IMF 구제금융도 졸업을 하게 되지만 2019년 그리스 정부의 국회의원 총선거로 또다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또다시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이 피해는 그리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는 아름다운 문명이 가득한 국가인데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국가입니다.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전 영상에서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퍼주기식 정책,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책 아니야? 네, 맞습니다. 먼저 이 포퓰리즘 정책이란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형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나라의 발전에 신경 쓰지 않고 지가 당선되기 위해서 달달한 공약 거는 그런 정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정치 형태를 유지하면서 폭망한 대표적인 국가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메시, 마라도나, 축구 잘하는 그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그 나라, 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기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서 삽질을 계속 이어가기도 하죠. 이로 인해 2022년 현재까지 이 삽질을 메우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률이 50%를 넘기기도 하고 오케이 나 돈 없어, 나 돈 안 갚아 케이요 라는 식의 디폴트를 8번이나 선언하기도 하죠.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빈곤에 허덕이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 돈 주고 팔아넘기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 자 그럼 늘 읽을 빼밀 포퓰리즘의 원조 아르헨티나가 망한 이유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처음 맞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 5대 부국으로 인정될 만큼 진짜 잘 살았던 나라였죠.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00년대 초중반, 먼저 아르헨티나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남대서양 마젤란 해협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브라질 국경까지 약 4,000km에 가까운 겁나게 긴 영토를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나라가 길다 보니 열대 기후부터 온대, 환대 기후까지 기후도 다양해. 게다가 파타고니아 팜파스 초원에 거대한 라플라타 강을 끼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죠. 왜냐? 들판에는 소들이 뛰댕기고 기름진 토양에서는 뭐든 잘 자라니까. 그러다 보니 아르헨티나는 자연스럽게 기계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자랑이 탱고, 와인,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그렇게 자국에서 생산된 농작물과 소고기를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하면서 꽤나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야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수가 상당히 불었거든. 너네 남는 거 있냐? 우리 지금 농작물이나 소고기 있는데 이거라도 줘? 이거라도가 아니고 지금 존나게 먹을 게 많이 필요하거든? 우리한테 팔아라. 그런 거였어. 그렇다면 환영합니다 고객님. 우리가 맛도 좋고 물가도 괜찮아. 천천히 구경해보세요. 당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식량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자원도 많이 필요해지는 게 당연한 이치. 유럽 국가들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였던 겁니다. 이때 아르헨티나는 유럽을 대상으로 농작물이나 소고기 같은 식량을 대량 수출해가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근데
근데 이게 보통 성장이 아니야. 이 성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농축산물 수출로만 무려 세계 5대 부국이 됐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지게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일은 상상도 못해. 아니 안 해. 또 일자리가 차고 넘치니 굶어 죽을 일도 없었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유럽이나 뭐 주변 국가들도 살기 좋은 아르헨티나를 외치며 이민을 오게 되는데 아르헨티나 인구가 4,500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백인 비율이 70%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남아메리카에 백인의 비율이 이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 아르헨티나가 그만큼 살기 좋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전적을 하고 있을 때도 아르헨티나는 큰 피해 없이 무난하게 세계 선진부국 반열에 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산업혁명도 하고 전쟁도 하면서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1차 산업에만 의존하는 산업구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농작물이나 소고기가 매번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무역을 할 땐 기축통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채가 늘어나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또 수출업을 하는 기업가들은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을 때 일반 노동자들이나 목축업자들은 힘든 노동량에 비해 보상이 따르지 않아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때는 1943년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바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노동부 장관의 자리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1946년 아르헨티나의 제2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인물 바로 후안 페론. 내가 대통령이 된 순간 빈부격차란 없는 거야. 알겠어? 이 후안 페론이라는 사람은 빈부격차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감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빈민구제 및 복지 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국가에 막대한 자금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국내 기업들을 국유화시키면서 노동단체들의 임금을 상승시켰죠. 이때 국가 예산의 19%가량을 국민 생활보조금에 썼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후안 페론에게 열광하면서 거의 광적인 지지를 하게 되는데 이거 뭐 국가의 돈을 이렇게 막 뿌려도 되는 거야?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 후안 페론의 정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심지어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개쌈무리를 합니다. 뭐 산업, 인프라 이딴 거 투자 다 필요 없어. 그냥 싹 다 복지 몰빵이었던 거죠. 그렇게 뭐 보여주기식 으로라도 빈민율이 내려가긴 합니다만 이때부터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률이 주춤하게 되죠. 하지만 항상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들이닥친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킨 오일 쇼크가 터지고 맙니다. 이로 인해 경제는 폭락하지만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불만은 늘어만 가는 상황. 근데 또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안 페론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결국 후안 페론의 아내 이사벨 페론이 집권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장군. 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대통령 할게. 저리 좀 비켜봐. 응? 그건 싫은데. 내가 왜 그래야 해? 일단 마저 울게. 기다려봐. 얘들아 그러네.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게 된 비델라는 아르헨티나 산업에 큰 변화를 주려 합니다. 원래 아르헨티나는 농축산물 산업으로 먹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비델라 집권 이후 뜬금없이 중화학공업을 밀어붙이면서 공업국가로 바꿔버리려고 하죠. 또 이때 자본과 수입의 자유화를 시행하면서 국가 간의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뭐 새로운 사업을 하던 뭔가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 머니. 근데 이 개방적인 정책으로 경제를 촉진시키려고 했던 아르헨티나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이 정책으로 빚을 차곡차곡 쌓아두게 되는데 1975년 78억 달러였던 외채가 8년 뒤인 1983년 450억 달러, 즉 56조 5천억 원까지 뻥튀기 돼버리죠.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채는 외채대로 쌓이는 와중에 공업국가로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면 일단은 잘 되는 사업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좀 생각을 하고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남자 비델라 그의 사전에 빠꾸란 없습니다. 비델라가 선택한 것은 국유화된 기업을 민간에게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의 자본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받고 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빨리 팔아버리려고 싼 값에 매각을 해버린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어.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건 맞으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갑자기 해외 자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게 되었죠. 뭐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금리가 상승하면 빚을 진 기업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네,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 아몰랑 하면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르헨티나의 정부는 기업들의 빚을 국가가 깎아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빚을 깎아주는 대신 국민들의 예산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때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시켜버리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은 채 뺑뺑이만 돌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이를 잠재우기 위한 비델라의 선택 1978 아르헨티나 월드컵 개최. 이때 개최된 월드컵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더러운 월드컵이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 즉 FIFA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바쳐서 개최를 이어갔다. 뭐 비델라가 아르헨티나 경기 전 심판이랑 밀당을 했다. 아르헨티나 경기에는 심판이 완전 매수당했다 등등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개최된 월드컵 어찌됐건 우승 트로피는 아르헨티나가 가져가게 됩니다. 승부 조작에 심판 매수 못 가져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다 비델라가 짜놓은 판에서 놀아나온 건 맞지만 그래도 뭐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으니 잠시나마 국뽕에 취한 아르헨티나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도 것이지 월드컵 우승 이후에도 아르헨티나 상황은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요. 결국 1981년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는 자신의 측근인 레오폴도 갈티에리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어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빤스런 치겠습니다. 그런데 비델라는 여기서 자리를 내어줬으면 안 됐습니다. 이 갈티에리
칼테일이라는 사람이 보통 또라이가 아니었거든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가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월드컵, 올림픽, 기업을 팔아넘기는 것도 아닌 바로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 인근에 있었는데 이게 아르헨티나 땅이 아니고 영국령 땅이거든요. 근데 영국령 땅을 아르헨티나 군인들이 기습해서 점령해버립니다. 갈티에리 입장에서는 영국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 뿐더러 옛날만큼 영국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는 전쟁 영웅이고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다시 민심 떡상하겠지? Hello, mother. 누구신데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건가요? 나 아르헨티나 전쟁 영웅이에요. 나? 철의 여인 마가릿이라고 들어봤나? 일단 좀 맞자. 결국 이 전쟁은 영국이 3개월 동안 아르헨티나를 그냥 두들겨 패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갈티에리는 아르헨티나로 들어가 이겼다고 뻥을 치고 다니죠. 근데 이게 조금 엉뚱한 곳에서 뽀록이 나고 맙니다. 1982년 열린 스페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도중 많은 선수들이 위로의 말을 절하면서 이 사실이 들켜버린 건데요. 야, 너네 괜찮냐? 전쟁에서도 지고 우리한테도 경기도 지겠구만. 유감이야. 그렇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팩트 체크가 된 이후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분노는 정수리 끝까지 와버렸습니다. 갈티에리는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수치심을 느꼈는지 레오날드 비그노네에게 대통령 자리를 양보하고 또 빤스런 친 거죠. 이 비그노네라는 사람도 군사정권 중 한 명이었는데 아니 사람들이 군사정권에 호되게 당한 이후 또다시 군사정권에게 맡긴다? 이제는 더 이상 군사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비그노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이전 정부에서 삽질이란 삽질은 다 해놓은 상태. 문민정부가 들어오게 되지만 경제는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안 보여. 어디로 가야 하오. 이렇게 나라에는 가진 것도 없이 빚은 쌓여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포퓰리즘 정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카를로스 메넴. 이 카를로스 메넴은 국민들에게 복지가 중요하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하면서 당선이 되긴 하지만 긴축 재정에 국유화된 기업들을 다시 민영화시키고 IMF의 지시사항은 또 기똥차게 잘 지켜 포퓰리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행동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경제가 뭐 일시적으로 좀 회복되는 것처럼은 보여.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뻘짓을 합니다. 응? 또 뭔 뻘짓? 아니 월드컵도 하고 전쟁도 했는데 아직도 뻘짓이 남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 이 메넴은 아르헨티나 아우스트라를 페소로 바꿔버립니다. 한마디로 화폐 개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게 1만 아우스트라를 1페소로 맞추고 이 1페소를 1달러랑 맞춰버립니다. 그리고는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해서 그냥 말뚝을 박아버리죠. 아니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혹시 1달러랑 1페소가 값이 똑같으면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달러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달러를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아르헨티나는 달러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그 부족한 달러는 또다시 외국에서 빌려오고 그냥 빚을 쌓아두는 기계예요 기계. 결국 빚방석 아니 빚산맥에 오른 아르헨티나는 2000년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의 IMF는 140억 달러 하나로 17조가 넘는 돈을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긴축 재정을 요청했죠. 그러다 보니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그냥 개박살이 날 수밖에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라토리엄 즉 나 지금은 돈 못 갚아를 선언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신용은 바닥을 기어다니고 고정 환율 제도를 풀어보지만 페소화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죠. 이게 어느 정도라면 2000년에 5페소였던 영화관 티켓이 2022년 기준 800페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영화 티켓 인상률이 무려 8000%에 육박한다는 건데 이것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여러 정치인들이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크게 효과는 없어 보이네요. 어우 무섭다 무서워. 물론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망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여러 문제가 겹쳐서 발생한 거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참 사람이란 게 나라가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 참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 가정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성적 상품으로 거래한 사건인데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판매된 딸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닌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죠. 심지어 할머니가 자신의 손녀의 사진을 SNS에 올려놓고 상품화시켰던 사례도 밝혀지게 됐죠. 참 가족이라는 건 세상에 등을 돌려도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의 존재인데 이 마지막 감정마저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경제 위기 시리즈 베네수엘라, 일본, 그리스, 아르헨티나, 심지어 미국과 우리나라까지 수많은 나라들의 경제 위기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주춤거리는 이 상황에서 여기 물가가 미쳐 날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형제 나라라고 불리는 바로 터키입니다. 에? 터키? 그 풍선 같은 여유기구 유명한 나라 아니야? 네 맞습니다. 터키의 카파도키아 월른투어는 진짜 유명한 명소로 소문나 있죠. 그런데 최근 이 나라의 화폐 단위인 리라하가 작년에만 50% 이상 폭락하면서 물가가 완전히 미쳐 날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라의 값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비해 리라 화해 값이 엄청 낮다는 저환율이라는 건데 이 와중에 나라의 대통령이 조금 이상해. 아니 좀 많이 꼬름해. 저환율이면 수출이 잘 되겠네.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비싼 값에 사게 되고 또 비싼 값에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만 미친 물가에 죽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가 60% 가까이 상승, 또 대중교통비가
약 70%나 급등해버리면서 완전히 미친 물가를 자랑하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해외 사람들에겐 절호의 기회야. 터키에서 환율이 박살나면 박살날수록 터키 물품을 수입하는 게 싸지니까 뭐 1달러로 케밥을 하나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1달러로 케밥 3개를 살 수 있게 됐네. 결국 나라 전체가 외국인들의 할인 매장이 돼버리고 심지어 이스탄불에 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5천만 원에 팔리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형제 나라 터키는 국명을 터키에서 티르키예로 변경했는데요. 우리는 칠면조나 겁쟁이가 아니란 말이다. 네네, 터키 칠면조. 여러분 앞으로 티르키예라고 부르는 걸 허락해드릴게요. 흥분하지 마세요.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서 터키는 칠면조, 겁쟁이, 실패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 말고 티르키예라고 부릅시다 여러분. 자 그럼 노래 읽을 뱀을 탈모인 여러분, 티르키예에서 머리 심을 기회입니다. 티르키예 경제 상황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티르키예 현 대통령 레셉 타입 에르도안은 19년째 장기 집권을 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티르키예는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도 에르도안은 아직도 헤쳐먹을 게 많이 남았는지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좀 이상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금리를 인하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맡기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리라화가 사장에 막 풀리게 되잖아요. 안 그래도 리라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대로라면 지금 상황의 티르키예는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서 은행에 돈을 흡수시켜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시중에 풀린 리라화가 줄어들면서 리라화의 가치가 서서히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아니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때잖아요. 하지만 에르도안의 선택은 굳건하게 금리 인하를 선택하게 되죠.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자는 많아지는 거고,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자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에르도안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서 이자를 줄여버리니까 티르키 이슬람 보수 계층에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와, 드디어 이슬람 율법을 시행하는 지도자가 나왔구나. 이렇게 종교적 신앙이 정책에 반영되게 되면서 이슬람을 믿는 보수 세력들이 에르도안에게 강력한 지지를 하게 된 겁니다. 참 이렇게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순간에도 지지율이 30%나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있는 에르도안의 정책에 리라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리라당 달러가 2021년 1월 1일에는 0.13달러였지만 2022년 6월 기준 1리라는 0.06달러를 찍게 되죠. 생각보다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2008년 1월에는 1리라가 0.88달러였습니다. 지금 리라의 값과 비교해보면 무려 0.82의 값이 차이가 나죠.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리라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상은 일반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좋아, 저 환율 있잖아, 그럼 수출이 더 잘 돼서 좋다 이 말이야. 예? 지금 뭐 유럽에선 티르키에서 헤이즐넛이 곧 있으면 안 나온다고 하던데 누텔라 사러 가야겠다. 뭐 이렇게 환율이 개박살나 있는 와중에 수출이 잘 된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아니 수출은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환율이 박살나 있으니까 티르키의 물건이 얼마나 싸게 팔릴 거야. 또 수입해오는 건 몇 배의 값을 지불하고 구매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가가 미쳐 날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물가 상승률 61%를 달성하면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찍게 되는데, 말이 61%지 국민들의 체감은 수치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의 내용을 빌려오자면 모든 게 너무 비싸지만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밀가루 1kg이 1월에는 110리라였는데 지금은 220리라예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는 사익이 팍팍해질 거 아니에요. 아니 몇 달, 며칠, 짧게는 몇 시간 안에 생필품이고 식료품이고 뭐고 물가가 확확 바뀌어버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적응이. 그렇게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내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게 뭐죠?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답이 없어 보이는데 물가가 올랐다고? 그럼 물가 오른 것보다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려주면 되겠다. 예? 아니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야? 아니 이때 올린 최저시급이 무려 50%? 이게 말이 됩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의문이 드는데 최저임금을 한 번에 50%나 늘린다? 당연히 이건 효과가 없었죠. 오히려 최저임금을 50%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리라 가치가 55%나 하락해버리죠. 결국에는 그냥 물가만 상승하게 도와준 꼴이 돼버린 겁니다. 나 못 자겠지 멍충. 근데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팬데믹 코로로로롱 펑, 안 좋은 일은 역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가?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티르키예도 이 코로롱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그래도 뭐 어떻게 버티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해외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밖에서는 마스크 안 쓸 때도 있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티르키예 바겐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니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티르키예 내수시장 물가가 상승한 상황이지만 환율이 오르는 아주 개꿀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들고 지금 당장 여행을 가면 식료품 뭐 생필품 그냥 싹 다 50%에서 80% 세일. 실제로
하지만 튀르키예 이웃 나라 불가리아에서는 쇼핑을 하기 위해 튀르키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게다가 터키 방문 외국인이 2020년보다 93%가 증가했다는 수치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지금이니 하면서 그냥 몰려드는 건데 저와 싸게 케밥 프리미엄 누리면서 여행하는 거 아주 좋아.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안녕하세요, 혹시 뭐 집 찾으시진 않으세요? 아주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한번 보고 가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긴 한데 그럼 한번 보기만 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지금 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뷰에 30평형 아파트 단돈 5천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헤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어디로 입금하면 되죠? 가자! 아니 튀르키예가 뭐 원래 막 못 사는 나라도 아니었고 나름 뭐 괜찮은 국가라고 생각되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레이라하 폭락으로 인해서 단숨에 5분의 1, 6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우리나라에서 구하려면 겁나게 비싼 돈을 뭐매더 몇십억 주고 사야 할 매물을 수천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결국 튀르키예 주변 국가들은 부동산 매입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2021년 말 외국인들이 튀르키예에서만 5만 채가 넘는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으로 환산해 보자면 약 12조에 달하는 외화가 유입된 꼴이죠. 그냥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외국인들의 상설 매장이 되어버린 건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을 맛일 겁니다. 내수 시장의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정작 사용되는 리라하는 완전히 똥값이 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생필품이나 식료품의 물가가 오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진 상황인 걸 체감할 수 있는데 이때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품도 자연스럽게 비싸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고 건강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이 약을 사러 약국에 가보지만 너무 비싼 재료값에 약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한참 먹고 자고 성장해야 할 어린아이들이 비싼 식재료 때문에 제들끼리 일을 해결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난방이나 냉방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참 각박한 환경에 노출된 튀르키예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입니다. 이것저것에 취업하려고 원서도 접수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그냥 돈이 된다고 하면 일단 해본다는 마인드로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딱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경제가 침체하면 침체할수록 활발해지는 분야는 존재했습니다. 바로 반문화. 터키 이슬람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 반문화가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좀 의외였던 게 튀르키예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 국가 내에서 매춘은 합법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가장 폐쇄적일 것 같았으나 합법이라니 좀 놀랍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춘이 합법이라고 한들 이슬람 율법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보니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한다면 종교적으로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경제 불황이 이어지자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인근에서 이런 여성들을 단속하려 해보지만 아무래도 경제가 개박살이 나 있으니까 경찰들도 단속하기 참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튀르키예가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뭐 금리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에르도안이 펼치고 있는 정책으로 봐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튀르키예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요. 에르도안의 생각을 싹 다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금리 인하로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자 하면서 수출 시장을 확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말에는 실제로 수출이 33%가 증가하게 됐죠. 하지만 나라 특성상 전문적으로 가진 기술이라든지 에너지, 원자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자국민들은 리라 폭망으로 인해 완전히 고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거국민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할 뿐 이라면서 이슬람의 종교적 교리를 경제 정책에 반영하여 운영 중이죠. 현재로 봤을 때는 튀르키예 국내외에 이야기가 참 많지만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외화 보유액이 고갈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재정 건전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했죠. 튀르키예의 경제 상황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바의 나라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삼바? 삼바 하면 열정하면 브라질이지. 네, 그렇습니다. 삼바 열정의 나라 바로 브라질입니다. 이 브라질이라는 국가는 땅덩어리도 세계에서 5번째로 크고 전세계 커피 공급의 40%를 차지, 지구의 허파 아마존 존이 있는 나라로서 지하 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브라질 하면 빠질 수 없는 스포츠가 있죠. 모두가 예상하실 수 있는 그 스포츠 바로 축구입니다. 야,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는 거 봤어? 축구를 아주 맛깔나게 하더만. 브라질에서 축구는 뭐 삼바군다, 삼바 축구라고 불린 만큼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로 각인되어 있죠. 저도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라이브로 봤는데 말을 뭐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의 화려한 개인기 뒤에 있는 브라질 경제 상황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직방으로 맞은 결과 2022년 1월 기준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 직장 잃고 집 잃고 사람을 잃은 노숙인들이 32,000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때 증가한 노숙인들은 코로나19가 나오기 이전보다 무려 40%나 상승한 숫자이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됐다고? 이건 좀 심한데? 물론 코로나가 경제적으로 카운터 펀치를 줬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브라질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빈부격차는 점점 더 악화되고 실업률은 2년 사이 11%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브라질 내에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굽는 기아가 2년 사이 73%나 증가한 상황이죠. 자, 그럼 늘의 급변을 쌈바와 열정이 넘치는 카니발의 나라 브라질 경제 상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혹은 어디에서든 이 브릭스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브릭스는 신흥경제 5개국을 말하는 뜻인데요. 여기에 포함된 나라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죠. 이 나라들은 모두 2000년대를 전후해서 많은 인구수와 자원을 배경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또 빠른 경제 성장을 거듭하기도 하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뭐 요즘은 X라고 해서 인도, 중국, 한국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2000년대까지 브라질은 경제 호황을 맞이하면서 2012년 세계 6위 경제 대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살았던 브라질이 어떻게 이렇게 브라질일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브라질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과거 15세기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잖아요. 야, 이거 브라질 땅덩어리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일단 인력들 다 불러봐. 네, 일단 가기는 가는데 그쪽 동네에 뭐 먹을 거라도 좀 있나요? 일단 와봐. 잠깐만, 야 이거 뭐야? 브라질 뭐야 이거? 완전 노른자네 노른자. 금 나오라 뚝딱, 석유 나오라 뚝딱, 완전히 개꿀 딱딱으로잖아. 우리도 좀 먹고 살게 되는 부분? 일단 뭐 백인, 흑인, 원주민 등등의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 인종 국가가 되고 돈 많은 백인들은 또 값싼 노동력으로 영토를 장악해가면서 백인을 중심으로 브라질이 독립하게 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것저것 먹을 게 많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의 땅인 거야. 뭐 백인들이 자본이랑 기술력 지원하고 식민지 국가에서 노동력을 값싸게 가져오니까 백인들은 개이득이었던 거지. 그렇게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은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뭐 백인과 식민지 국가 간에 빈부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해 빈곤층들은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범죄를 일삼게 되면서 치안이 좋을 수가 없는 데다가 지배층들은 또 지들끼리 싸바싸바 하면서 부정부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윗분들끼리 싸바싸바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까지 손을 뻗게 되네. 그렇게 서로 깐부 사이면 있고 좋은 거 있으면 너나 먹고 그러면서 군사 정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이 군사 정권이란 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단점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군대라고 하면 좀 돌려 말해서 가장 폐쇄적이고 규율과 그들만의 법칙이란 게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한마디로 독재하기 딱 좋은 집단이다 이거죠. 독재라. 이 독재라는 게 북한같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반발이 일어나기 나름인데, 브라질에서 또한 이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죠. 바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이름이 좀 긴데 흔히 알고 계시는 룰라입니다. 이 룰라라는 사람은 한참 브라질 내에서 국민들이 독재에 지쳐있을 때 등장한 인물이죠. 너구리 다운돼 있어. 독재 싫음. 민주화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이끌어내면서 브라질 국민에게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하는데, 게다가 노동자 출신이야. 또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네. 야, 이건 뭐 빈곤층을 위한 노동자들을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는 우인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게 룰라는 2003년에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010년 퇴임 당시 83%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아니 정치인이 동정심으로 정치하면 되나? 정치인은 누가 뭐래도 정치를 잘해야지, 안 그래? 네, 뭐 룰라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국민들이 동정심만은 아니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집권 당시 브라질 경제 상황이 꽤 괜찮았기 때문이었죠. 시대를 좀 잘 타고났다고 봐야 하나?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취임을 하면서 볼사 파밀리아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빈곤층에게 복지 혜택 주고 부자들한테는 세금 좀 덜 걷고 하면서 다 같이 윈윈하자 뭐 이런 겁니다. 이때 기초수급자 빈곤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보내서 공부도 시켜주고 약도 주고 먹을 것도 지원해주는 빈곤층 입장에선 그냥 구세주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복지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좋은 인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룰라 대통령 임기 동안 경제 성장률을 7.5%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때 브라질 전 세계 경제 순위는 무려 세계 8위. 하지만 정치도 어느 정도 운이 따라야 한다는 것.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돈으로 돈 버는 사회적 구조 전체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룰라 대통령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퇴임을 하게 되고, 이후 룰라 대통령의 뒤를 이은 브라질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지우마 호세프. 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룰라와 같은 운동권 출신의 대통령이었는데요. 룰라 대통령 집권 당시 수석 장관 자리를 맡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이었죠. 뭐 장관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 상황도 경제 호황기인데다가 룰라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호세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브라질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석유 사업이나 자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 구조였던 브라질이다 보니 타격을 좀 세게, 아니 좀 많이 세게 받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2014년 월드컵을 개최해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의 거품이 빰빙되는 아주 포킹한 결과만 나왔을 뿐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룰라 대통령이 펼쳤었던 복지 정책들을 하나씩 줄여가기 시작하고 복지 예산을 점차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하게 되는데, 복지 예산이 줄어들수록 호세프 대통령의 신뢰와 지지율은 뚝뚝뚝 떨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세프 대통령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호세프 대통령의 반대 세력인 보수 쪽 인사들이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마음 편히 삼바나 추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삼바가 그렇게 추고 싶으세요? 그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시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브라질의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야. 아, 그러세요? 탄핵 실시. 그렇게 2016년 8월 31일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당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브라질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바로 자유를 보우소나루 대통령. 이 양반은 아마존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보수 쪽에서 아주 색깔이 뚜렷한 양반입니다. 뭐 군인 출신 정치인라고 하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군 출신답게 굉장히 엄격하고 철두철미한 판단을 하는 대통령이었죠. 이런 모습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었냐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19.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 우리 국민들 마스크 쓰면 불편하지. 그 마스크 쓰면 부작용 있다고 하니까 쓰지 말라 해. 일단 뭐 알겠습니다. 아, 마스크만 안 쓰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거 있잖아. 그 거리두기인가 뭔가 그거 하지 말고 그 어디더라? 거기 있잖아, 거기.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고 봉쇄 조치 해버리는 나라. 우리는 그런 거 하지마. 홀리마마둘리. 실제로 이렇게 코로나 대응에 늦장을 부리고 강력하게 전벌을 선택했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코로나에게 죽방을 시게 맞게 됩니다. 아니, 대통령 본인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된 건 문제도 아니야. 이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들 있잖아요. 안 그래도 대통령의 어이없는 고집으로 인해서 백신 수입이 늦어졌는데 정부 인사들이 개입해서 백신을 빼돌려버렸네. 아니, 이게 뭐야? 돈 없고 백 없는 국민들은 백신만을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놈들이 약을 빼돌리는 그런 부정부패가 난무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백신을 맞으러 온 사람들한테 약은 안 놔주고 바늘만 넣었다 뺐다 했던 일도 있었으니까 브라질의 부정부패는 진짜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브라질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22년 6월 초 기준 3,100만 명이 넘어버리고 누적되어 왔던 고름이 코로나로 인해 터지면서 엄청난 경제 불황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먼저 브라질의 최대 도시 상파울루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노숙인의 비율이 4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상파울루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은 집계된 수치만 해도 32,000명이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노숙인들은 구호단체에서 나눠주는 밥으로 끼인 일을 간신히 때우고 차원으로 이루어진 천막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노숙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건데? 코로나가 터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어서 오세요 손님, 옷 보러 오셨나봐요. 아니, 제발 옷 보러 왔다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오늘의 1급 비밀입니다. 현지 상황을 좀 살펴보던 중에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1급 비밀씨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한 뒤로 1급 비밀님이 가게 문을 처음 열어주셨어요. 환영할 뻔. 이렇게 물건은 팔리지 않고 사람들의 임금을 챙겨줄 수도 없으니 당연히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 거죠. 평균적으로 매상이 60에서 70%가 하락했다고 하니까 결국 2020년 2월 브라질의 실업률은 11%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그 이후 11월에는 14.6%를 찍더니 21년 5월에는 14.7%까지 오르게 되고 2022년 4월이 돼서야 11.1%로 떨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2년 동안 실업률이 11%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뭐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확 와닿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실업자의 명수를 한번 계산해본 결과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실업했다는 뜻이죠. 브라질에서 늘어난 것은 실업자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내에 먹을 것이 없어 굶을 수밖에 없는 기아의 비율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 2년간 73%나 급증한 것이었죠. AFP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식량 안보연구소에서 2022년 기준 브라질 기아의 숫자는 무려 3,310만 명, 2020년 1,910만 명인 걸 감안했을 때 1,000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브라질 기아의 수는 인구수 2억 1,300만 명 중 15.5%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뒤지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임에도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대응은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대선을 인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난무하고 있죠. 이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2월 전국 공립학교 교사들의 최저임금을 한 번에 33.21%나 인상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브라질 정부의 지출이 304억 헤알 약 8조에 이르는 금액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아니 빈민계층은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고 대통령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선택이 아니 꼴 수밖에 없는 거지. 게다가 브라질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액을 가구당 190헤알 약 4만원에서 한 번에 400헤알 약 84,000원으로 한 번에 늘려 돈을 왕창 풀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과연 진짜 국민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대선을 의식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죠. 하지만 계속되는 브라질 경제 침체 속에서도 정부의 이런 선택은 진짜 국민들을 위한 건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끊이지 않고 브라질 국민의 여론은 이전 브라질의 호황기를 이끌었던 룰라 대통령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죠. 이후 2022년 10월에 이루어질 브라질 대선, 브라질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실론티라는 홍차 음료를 알고 계신가요? 실론티? 그거 솔의 눈이랑 용호 상박을 이루는 호불호 음료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실론티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홍차 잎으로 만든 음료로 스리랑카의 옛날 이름 실론을 따온 이름이라고 하죠.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는 음료수이긴 하지만 진짜 이 오리지널 스리랑카산 홍차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스리랑카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3위 차 수출국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스리랑카에는 우리나라의 보석 녹차밭처럼 끝없이 펼쳐진 차밭이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외화를 벌어다주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차를 수출해서 돈 벌고 또 차밭이 관광지로 자리 잡으면서 아주 꽉 먹고 알 먹고를 다 해버린 겁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2018년 관광산업으로 역대 최고치인 43억 8천만 달러, 하나로 5조 7천억이 넘는 수입을 기록하게 되었죠.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 보면 스리랑카는 평화롭게 홍차를 수출하고 관광산업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뭔가 그윽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느낌이지만, 생각과는 달리 이 스리랑카는 오랜 기간 내전에 시달려온 국가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중국과 1대1로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테러와 부패한 정부, 코로나19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관광의 섬 스리랑카는 점점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디폴트, 즉 난 돈 못 갚아를 시전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자, 그럼 늘의 일급 비밀, 아니 지금 당장 차에 넣을 기름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 갚아요? 스리랑카 디폴트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남쪽 아래에 위치한 2100만의 인구를 가진 그렇게 크지 않은 섬나라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 영국이 제국주의다 뭐다 하면서 인도를 식민지화했을 때 바로 아래에 있는 섬나라 이 스리랑카가 눈에 계속 띄는 거야. 저게 뭐야? 섬나라 아니야? 저기서 뭐 빼먹을 거 없나? 일단 가보자. 일단 안녕하세요. 뭐 반갑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래 잘못한 건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너네 잡아먹을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 예? 아니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1817년 영국이 스리랑카를 식민지화하면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확대하기 시작했죠. 이때 영국이 스리랑카에 심었던 농작물이 커피였거든요. 뭐 처음에는 커피도 잘 자라고 그럭저럭 농업이 잘 성장하나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심는 족족 커피 녹병으로 인해 커피 나뭇잎이 죽어버리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1870년에는 세계 최대 커피 재배지였던 스리랑카에서 갑자기 커피가 다 죽어버린다니. 그렇게 커피 녹병으로 플랜테이션 농업의 90% 이상이 망해버리고 영국은 커피를 대체하고자 다른 농작물을 심게 되는데, 이때 심게 된 농작물이 바로 차. 결국 차를 대량으로 심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죠. 스리랑카는 2019년 기준 전세계 3위 차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뭐 전세계 3위 차 수출국 정도 위치에 오르려면 아무래도 차밭도 엄청나게 많아야 하고 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만큼 관리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스리랑카에는 광활한 차밭이 관광산업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차를 키워가지고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고 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차밭 구경하겠다고 돈 써가면서 관광을 해주네. 물론 스리랑카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은 차밭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스리랑카의 종교 분포도를 살펴보면 불교가 70%, 힌두교가 12%, 이슬람교가 9.7%, 가톨릭교가 6% 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불교가 탄생한 인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섬이다 보니 이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 불교와 관련된 불교사원과 유적들이 스리랑카 곳곳에 관광 명소로 남아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스리랑카의 성지순례 겸 관광을 하면서 스리랑카 관광업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43억 8천만 달러, 하나로 5조 7천억 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니 관광산업으로 돈을 꽤 짭짤하게 벌어들였는데 도대체 왜 디폴트 선언을 한 거야? 뭐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스리랑카 관광지 뒤에 숨어있는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스리랑카에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까도 이야기했듯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게다가 종교와 민족 갈등에 보스몹인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스리랑카도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크게 불교의 싱할라족, 힌두교의 타밀족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국가의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불교의 싱할라족은 예전부터 지배계층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고, 힌두교의 타밀족은 이들에게 항상 밀려있던 터라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종교와 민족의 갈등으로 이어져 1986년부터 불과 10여 년 전인 2009년까지 내전을 하게 됩니다. 26년이나 지속된 내전은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각종 테러와 종교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스리랑카의 속사정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혼란 속에선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옷이나 물품 등 이것저것 살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자식을 매춘에 팔아넘기거나 혹은 스스로 선택해 이런 끔찍한 짓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후 오랜 내전으로 인해 스리랑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던 2019년, 안 그래도 무서워서 관광객들이 스리랑카로 여행을 가지 않는 시점에 전세계 관광산업에 카운터 펀치를 꽂은 무지막지한 놈이 등장하는데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관광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당연히 이 코로나19는 스리랑카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내전이 끝난 이후 스리랑카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광업으로 수입을 좀 벌어들이려 하니까 테러가 발생하고, 마음 좀 다잡고 테러 좀 그만 일으키자 하면서 관광업을 발달시켜버리고 하니까 코로나19가 뻥 하고 터져버리네. 결국 2018년 역대 최고치 관광 수입을 찍고 난 이후 2020년 관광 수입 84.5% 떡락, 2021년에는 94%, 약 2억 6천만 달러까지 떡락을 하면서 입틀막 하게 되는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죠. 그렇게 최근 스리랑카의 관광 산업이 쪽박차게 되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 상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리랑카는 자동차 연료라든지 의약품, 식료품 등 다양한 물자를 수입해야만 하는 국가거든요. 근데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수입은 해야 하니까 점점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무역을 할 때 필요한 달러가 없다는 건데, 달러가 부족해지면 스리랑카의 화폐인 루피아에 비해서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을 할 때 물건을 더 비싸게 구매를 해야 하고, 또 외화가 없으면 빚을 못 갚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 스리랑카는 2022년 4월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 거죠. 2022년 3월 기준 스리랑카의 채무액을 한번 살펴보면 외환 보유액은 약 19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5천억이지만 갚아야 할 돈은 510억 달러, 하나로 약 66조 5천억이죠. 결국 현재 스리랑카 국민들의 삶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전기 에너지가 부족해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더 길고, 차에 주유할 기름이 없어 하루 종일 주유소 앞을 서성이기도 하고, 학생들은 시험지 종이가 없어 시험을 못 치르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약품조차 구할 수가 없어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스리랑카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뭐 정부가 정상적으로 나라를 잘 운영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이 스리랑카 정부는 장기 독재자가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힌다 라자팍사. 이 마힌다 라자팍사는 2004년에 스리랑카 총리로 취임해 그 다음 해인 2005년 대통령으로 취임해 2014년까지 대통령을 해먹고 지금까지 실권을 장악하고 있죠. 이 사람이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뭔 짓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정부에서 행정각부의 우두머리를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장관 중 3명이 대통령의 친척이야. 또 자신의 친인척을 장관의 자리에 앉힌 것도 모자라 자신의 동생 고타바야 라자팍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려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핏줄을 요지게 앉히는 그런 독재자였죠. 자, 이것만 보면 뭐 그럴 수 있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뭐 그나마 많은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부패한 정부보다는 좀 약한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이 스리랑카의 정부도 만만치 않게 부패한 정부인데요. 대통령님, 저희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외화가 없어? 그럼 돈을 찍어.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리랑카의 루피아는 3년 사이 발행량이 50%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루피아의 가치는 똥값이 되어버리죠. 저희 외화가 없어서 필요한 걸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래? 그렇다면 수입 품목을 줄여버려. 예를 들면 농약이나 화학 비료 같은 거 있잖아. 아, 귀찮아. 이렇게 농약이나 화학 비료된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스리랑카 정부에서 주장한 정책은 바로 세계 최초 100% 유기농 국가. 아니, 화학 비료를 안 쓰면 목표한 수확량을 쉽게 거두지 못할 거고, 농약을 안 치면 당연히 벌레먹고 썩고 양이 줄어들면서 생산력이 현저하게 줄어들 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게다가 이 유기농으로 수확한 차들을 고급화시켜서 비싼 값에 주고 판매를 한다 짓거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퍽이나 좋아하겠죠. 뭐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때문에 디폴트까지 이르게 된 건데, 이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하기 이전 결정적으로 죽방에 스트레이트를 꽂아버렸던 존재가 있었죠. 바로 중국. 스리랑카야 니하오, 안녕. 내가 지금 너네한테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고, 중국님 오셨습니까? 어떤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별건 아니고 항구 좀 만들고 철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하는 1대1로 사업에 너네도 포함을 시키려고. 그런 것이라면 우리도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당장 해버립시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이라고 해서 중아시아와 유럽을 잇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려는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스리랑카가 눈에 띄었고, 이후 스리랑카에 일종의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스리랑카는 중국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면서 콜롬보 항구도시 개발, 만탈라 국제공항 건설을 포함한 도로 건설, 에너지물 관리 및 위생 등등 중국의 투자가 시작되는데, 솔직히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스리랑카에서 뽑아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어주고 저것도 지어주고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중국의 투자로 지어진 건물들이 스리랑카의 부채, 즉 빚이잖아요. 그렇다면 스리랑카는 관광업이나 차를 수출해가면서 외화를 벌어서 돈을 갚아야 하는 건데, 생각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은 상황이야. 중국은 투자 사업 잘 돼서 좋고, 스리랑카는 투자 받아서 외화 벌 수 있으니까 좋고, 이렇게 서로 윈윈 하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코로나19로 관광업 말아먹고 수입 제재한다면서 그나마 수출할 수 있었던 농업 말아먹고 하면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스리랑카에 중국이 투자해서 지어놓은 공항이나 항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을 싸그리 중국이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돈 빌려주고 지어준 시설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시 가져와 버린 거죠. 결국 스리랑카가 1대1로 사업이라는 중국의 덫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스리랑카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집권 가문의 집까지 불태워버리고 대통령한테 퇴근하고 다시는 출근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상황이니까, 결국 대통령 라자팍사 형제들은 정권 도망치듯 퇴진하게 되고, 현재 라닝 위크레메싱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이제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8일 70년간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의 수장 자리를 지켜왔었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망 이후 74세 왕위 계승한 찰스 3세. 영국은 새로운 왕을 받들게 되면서 영국의 영광을 되찾겠다,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지만, 현실은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킹 달러 현상, 즉 달러 초강세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나온 것인데, 영국은 생뚱맞게도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니 감세는 시중에 돈을 늘려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인플레를 가속화시켜버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세 자체가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고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찍어낼 경우 시중에 돈을 풀어버리는 양적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레는 가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영국의 선택으로 경제를 거꾸로 돌려버리는 상황이다 보니 영국의 화폐 제도인 파운드화가 말 그대로 폭락해버리게 되었죠. 결국 파운드 가치는 35년 이래 최저치에 도달하게 되었고 영국 파운드 쇼크, 즉 영국발 경제 위기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느레이그 뱀을 전 세계적으로 힘든 가운데 영국이 헛발질을 하다 파운드 쇼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현재 킹 달러 현상, 즉 달러 초강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 가치가 폭등함에 따라 달러 이외의 화폐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죠. 뭐 이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의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최근 영국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영국은 좀 심해 아니 좀 많이 심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주요 7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은 8.3%, 프랑스 6.5%, 독일 8.8%, 캐나다 7.0%, 이탈리아 9.0%, 일본 2.8%, 그리고 영국은 무려 9.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라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6%가 상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외환 위기였던 1998년 11월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하죠. 이렇게 6%의 상승률만 보더라도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영국은 9.9%. 사고지 사고. 지난해 1월 대비 영국 가정의 평균 에너지 요금은 무려 68%나 상승했고, 지난해 6월 대비 빵과 음료 같은 식료품 가격은 12.7%나 오르게 되면서 영국 시민들은 잡히지 않는 물가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아니 우리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으란 거야? 이 상황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에휴, 나도 힘들어. 날도 이제 슬슬 추워지는데 보일러도 안 들어가고 미치겠다니까. 아니 뭐 추운 건 옷 입고 버텨낼만 하다고 치자 먹는 건 또 어떻게 해결하냐. 음식값 무서워서 마트를 못 가겠어. 참을 만큼 참았다 그치? 아 몰라 안 해. 전기값 못 내, 보일러값 안 내. 이렇게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을 버티지 못하고 영국의 많은 시민들이 빈곤층 무료급식소 같은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하죠. 뭐 6명 중에 1명이 돈을 아끼려고 끼니를 거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더 이상 물가를 견디지 못한다고 외치면서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위에서는 전기료 청구서 등을 불태우면서 정부를 향해 그만하면 충분하다, 물가 상승 멈춰를 외치고 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영국 내 자영업자들은 전기 요금을 지불하지 못해 올겨울 70%가량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또 만약 보일러를 켰다고 해도 한국 돈으로 1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일러 3번 틀 걸 2번에서 1번으로 줄이고 빈곤층 사람들은 직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투잡을 뛰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하죠.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 상황은 양반이네 양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영국의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올해 초 1파운드당 1.3달러대였던 파운드 환율은 지난 5월 1.2달러대로 떨어진 데 이어서 1.12달러로 또 떨어지고, 한때는 파운드 환율이 사상 최저인 1.03달러까지 주저앉게 되면서 1달러에 가까워진 상황이죠. 지금과 같은 파운드 달러 환율 수치는 약 20% 가까이 가치가 추락한 것인데, 이런 상황은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폭중, 달러 대비 낙폭이 가장 큰 국가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영국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영국이 이미 경제 침체에 빠진 상황이라고 해도 이건 좀 심한데? 먼저 2022년 9월 영국은 엘리자베스 트러스라는 신임 총리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영국 정부에서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감세 정책을 좀 살펴보게 되면 소득세율은 현재 20%에서 19%로 인하할 것, 소득세 최고세율 현 45%에서 40%로 인하할 것, 기존 25%로 인상하려 했던 법인세 인상 계획을 19%로 유지할 것, 첫 주택 구입자 부동산 거래세 하향할 것, 전체 규모 약 500억 달러, 즉 하나로 약 70조 원 이상 감세. 그런데 이 세금을 줄이겠다는 감세 정책은 1972년 이후, 그러니까 거의 50년 만에 가장 극적인 감세 정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보통 이런 정책을 펼치진 않잖아요. 아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려가면서 죽냐 마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금을 급격하게 줄이고 수십조의 보조금을 준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게다가 감세 정책을 펼치게 되면 시중에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계속 찍게 될 거고, 그 돈을 시중에 풀게 되면서 양적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 정책은 인플레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하지만 영국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이번 감세 정책은 우리 세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벤트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2.5%의 성장을 달성하게 될 계획이죠. 아니 연준에서도 성장하지 않고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와중에 뭐 2.5% 성장? 너 제정신이야? 우리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돈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싸움에 지쳤어요. 이제는 성장에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와우. 난 이제 할 말을 잃었다.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되는 지켜나 보자. 이렇게 영국 정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고, 심지어 감세 정책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또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감세안은 이미 발표했으니 이번에는 대규모 지출안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지출안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 돈을 더 쓰겠다는 거죠. 영국 정부에서 말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에너지 부문에서 6개월간 약 600억 파운드를 지출한다. 또 어디서 지출하고 뭐해서 지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을 하면서 정부에는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세금을 줄이는데 돈이 어디서 나? 뭐 방금 말씀드린 600억 파운드 하나로 환산해 보면 약 95조 원 정도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 9.9%의 감세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돈 넣을 구멍은 찾아볼 수 없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영국 정부 정말 놀랍게도 그 방안을 찾아냅니다. 바로 돈을 빌리자. 이게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뭐 이 말을 쉽게 말해 돈을 빌리자인 거지. 실제로는 정부가 차입으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겠다는 것은 즉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세금을 줄여가면서 보조금을 뿌리는 상황은 영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게 될 겁니다. 금리가 오르는 지금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시장에선 영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박살이 나고 그렇게 되면서 영국 국채, 주식, 파운드화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영국식 영끌인지 아니면 이왕 망한 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건지는 몰라도 네 그렇다고 하네요.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영국의 이런 선택에 있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영국 신임 총리 엘리자베스 트러스 누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죠. 자자 쫄지들 말어. 이번 감세와 차입 이건 무조건 승리한다. 내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거다에 내 총리직 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뭐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대폭 줄여가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부가 돈을 찍어내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더라도 어떻게든 마련한 뒤 돈을 써가면서 경제 성장률을 올리겠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정책안들은 결국 아까 살펴보았던 파운드화의 가치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도 아니면서 세금 적게 거두면서 감세하고 정부는 돈을 더 풀겠다고 하다 보니 당연히 파운드에 대한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금리가 폭등하면서 파운드 가치는 35년 이래 최저치에 도달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사 즉 S&P는 파운드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영국이 이런저런 헛발질을 계속 하다 보니 영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 이러면서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만 보던 영국은 자기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철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철회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 정책을 철회하자마자 파운드화 가치는 전날보다 소폭 상승하게 되었죠.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소득세 최고세율 감세 철회만으로는 파운드화 가치 추가 하락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임금을 인상해서 국가 전역에 기회를 창출하는 고성장 경제 구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뭐 이 모든 것이 영국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감세안을 제시하지만 감세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 위기감을 더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결국 불확실성이 커진 영국 금융시장에 파운드와 투매가 이어지고 파운드와 가치 하락으로 인한 영국 내 해외 기업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파운드화 쇼크는 세계 금융위기를 부채질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영국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빠른 대책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네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경제 그동안 우리는 여러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심지어 파운드 쇼크에 영국까지 뭐 지금 상황으로만 봐도 충분히 전 세계 곳곳에서 혼돈의 카오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즘 또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레바논. 레바논? 거기는 또 무슨 상황인데 그러는 거야? 먼저 레바논은 서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시리아,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구 약 550만 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만한 아주 귀염귀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죠. 전 세계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은행이 말한 레바논의 상황만 봐도 아이고 레바논의 경제 위기는 지난 150년간 터진 경제 위기 중에서 씨발 제일 빡세.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말을 할 정도이니까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경제 위기가 심각해야 세계은행에서까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심각해? 네, 좀 많이 아니 그냥 굉장히 엄청나게 심각한 레바논의 경제 상황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 2018년을 기준으로 약 550억 달러 수준이었던 레바논의 GDP는 2년 사이 200억 달러 이상이 증발해서 333억 달러 수준으로 떡락. 이런 상황은 GDP가 4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2021년 205억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웰컴 투 헬의 상황이 펼쳐졌죠. 결국 레바논의 화폐인 레바논 파운드는 약 95% 폭락. 인플레이션은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작년 대비 168%를 기록했고 경제 위기가 터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레바논의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와 성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느레이그 뱀일 요즘처럼 나라 상황이 말도 안 나오게 많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레바논 경제 위기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레바논으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레바니스 리퍼블릭 즉 레바논 공화국입니다. 서아시아의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고 중동 국가 중 가장 유럽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라 분위기도 그렇고 낭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또 중동의 금융 허브이자 중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중동의 파리라고 불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낭만적이라고 소문났던 레바논의 현재 상황은 말문이 턱하고 막힌다고 하는데요.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 시내만 돌아다녀 보아도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에서 기름이 부족해 거리에 신호등이 싹 다 꺼져 있고 터널
내부에도 불이 안 들어와. 또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고 시청이나 뭐 공공기관들도 최소한의 전기만 켜놓는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언제 전기가 끊어질지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 없는 생활은 일상이라고 하죠. 아우 웰컴 투 레바논. 여기가 또 전기가 안 들어와서 밤만 되면 시꺼먼 게 존나 안 보여. 아 맞다, 레바논에서 여행할 때 팁을 주자면 먹을 건 그냥 바로바로 먹을 것만 사셔야 해요. 왜냐, 냉장고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뭐 팁을 줘봤자 사실 소용이 없긴 해. 왜냐, 어제는 먹을 게 있어도 오늘은 먹을 거조차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하.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핫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 국회의원? 아니 발전기 기술자예요. 왜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전기난에 시달리고 전기난은 식량난으로, 식량난은 국가 재난으로 이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레바논의 핫한 직업이 발전기 기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제너레이터 기술자, 즉 발전기 기술자라고 하면 발전기 수리 또는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레바논에서 말하는 발전기 기술자는 전기가 오랫동안 끊기지 않도록 발전기 운영 시간을 잘 맞춰주는 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기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하거든요. 전기를 대부분 해 떠 있을 때 1시간, 해 떨어졌을 때 1시간, 하루에 총 2시간 정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발전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되는 전기 시간을 잘 맞춰 기름을 공급해주고 발전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직업이라고 하죠. 뭐 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숙소를 제공해주는 데다가 현재 레바논의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없어지지 않는 가장 필수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가장 핫한 직업이라고 하네요. 아니 직업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마음은 없지만 나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이 발전기 기술자라고 하면 좀 안타깝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야? 뭐 레바논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는 바로 레바논의 썩어 빠진 정치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라 살릴 걱정은 하지 않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권력 잡으려고 투닥투닥 거리다가 이 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뭐 최근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가인 수리남의 부패 지수보다 레바논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먼저 레바논에는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가 18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마론파, 이슬람계의 수니파와 시아파 등이 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파 간 세력 다툼 안 일으키겠다고 권력 배분을 헌법에다 명시해 놓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과해, 아니 좀 많이 과해.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살펴보게 되면 1943년 건국 당시 제정된 국민협정에 따라 반드시 대통령과 군 참모총장은 마론파, 총리는 이슬람계의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계의 시아파, 국회 부의장과 부총리는 정교의 신자, 군사령관은 반드시 드루즈파여야 한다고 하죠. 자,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협정에 따라 무조건 마론파 대통령을 뽑아주시죠. 그 외 종파들은 어디 보자, 총리는 수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에서 뽑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 그럼 서로 영역 침범 안 하게 이번에도 잘들 합시다. 안 그러면 진짜 재미없어. 걱정하들들 말어. 국회의원은 기독교랑 무슬림이 각각 64명씩 균형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 시스템이 너무 칼 같아서 베일 것만 같잖아요. 이것만 봐도 정치 시스템이 단단히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종파별로 자리를 지정한 상황에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잘리질 않아. 예를 들어 마론파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마론파에서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 또 총리를 선발해야 하는 수니파가 너무 무능해. 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일을 잘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으로 대체해야 하는 거지만 아무리 뻘짓을 하고 뇌물 먹이고 팀 같은 거 놀아도 절대 잘릴 일이 없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관련이 깊은 곳은 잘 되는 꼴을 못 봤잖아요. 아무리 레바논에선 정파 간의 세력 다툼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헌법에 명시를 해놓았다고 하지만 기독교와 이슬람, 또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또 18개 종파까지, 아니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정치인들은 서로 종파끼리 편가르고 니캉 내캉이 아닌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나라가 안 망할래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던 와중 그 유명한 베이루트 대폭발이 생겨버렸네. 이 대폭발의 내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난 2022년 레바논에서도 베이루트에 위치한 항구에서 엄청난 경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폭발의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비료나 무기 제조의 기본 물질인 질산암모늄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질산암모늄이 왜 그곳에 있었냐? 때는 시간을 거슬러 2013년 9월 질산암모늄을 실은 러시아 선박이 베이루트 항구에 잠시 정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배가 고장나서 수리도 하고 점검 좀 할 겸 도착한 곳이 베이루트 항구였던 거죠. 그런데 레바논 정부에서는 이 배가 다시 항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선주와 선원들은 결국 베이루트 항 12번 창고에 배를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있는 질산암모늄의 양이 무려 2,750톤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레바논 세관에서는 2014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6번에 걸쳐 배를 처리해달라고 법원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비료나 폭약, 무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질산암모늄 2,750톤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수출을 하던 타기업에 팔아넘기던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지. 하지만 레바논 정부와 법원은 세관의 요청을 묵살하고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약 6년 동안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질산암모늄은 정확하진 않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용접 과정에서 질산암모늄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2020년 8월 4일 6,000명이 넘는 사상자와 3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대폭발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폭발이 일어난 주변에는 1만 5천 톤의 곡물이 저장되어 있는 곡물 창고가 있었는데 오 마이 갓, 폭발로 인해 이 곡물들이 공중분해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레바논에는 한 달치 식량만 남기고 모든 것들이 날라갔다고 하죠. 또 이 폭발로 인한 재산 피해는 무려 150억 달러, 하나로 17조 7,855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레바논은 대폭발이 일어나기 전인 2020년 3월 7일 유럽 채권의 약 12억 달러를 상환하지 못하겠다면서 국가부도 즉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갚지 못하는 돈이 12억 달러였다고
있다고 하지만 이 폭발로 인해 10배가 넘는 금액인 15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정부에서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이 피해 상황을 어떻게 복구하고 국민들에게 보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왜 이렇게 책임 유무를 따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구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디폴트를 선언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던 레바논 정부, 정치인들은 서로가 책임 없다고 책임 전가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마름 화쪽은 뭐합니까? 대통령까지 선발하는 종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도대체 뭘 한 거야? 야 너네가 할 말이냐? 대통령도 문제지만 총리 뽑는 순위파 너네도 문제야. 물론 우리는 빼고 너네 뭐하냐? 대통령은 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종파는 너네 아니야? 몰라 나 책임 안 져. 이런 너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냐? 그럴 거면 정치인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레바논의 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이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 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레바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 터져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레바논의 강요들은 일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레바논 새로운 내각을 선발하는데 13개월이 걸려버리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권은 레바논의 상황을 점점 더 악화하게 만들었고, 정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거리에 내 시위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시위는 번번이 실패하는 등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던 레바논의 경제는 당연히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정치권에서 뭐 어떻게 나라 살릴 국리를 하기는커녕 자기 배 채우기 바쁜데 국민들이 시위하면 뭐해? 어차피 이야기 들을 생각도 없고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레바논의 경제 상황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박살이 났느냐를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수익을 얻고 있었던 관광산업의 죽방을 맞게 되었죠. 또 옆나라 시리아에서 내전이 터지는 바람에 약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을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던 정치인들 때문에 2018년 기준 약 550억 달러 수준이었던 레바논의 GDP는 디폴트를 선언한 2020년 실질 GDP 성장률 마이너스 21%를 찍게 되면서 2년 사이 200억 달러 이상이 증발해 333억 달러 수준으로 떡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2년 전과 비교해 GDP가 4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1년 기준 실질 GDP 성장률 마이너스 15.2%를 달성해 205억 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무지막지해버려 2020년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84.9% 대폭 상승, 그리고 2021년에는 154.8%로 세 자리를 뚫더니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작년 대비 168%를 기록하면서 총체적 난국으로 빠지게 되었죠. 이렇게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레바논에는 멀쩡한 것이 없었습니다. 레바논의 화폐인 레바논 파운드의 가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 동안 무려 95% 이상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식료품은 무려 400% 이상으로 상승해 말 그대로 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화폐 가치가 이렇게나 드라마틱하게 폭락하니 기름을 비롯한 여러 물자는 수입조차 되지 않았고, 수입이 안 되니까 발전소나 공장이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루하루가 다르게 미치고 팔짝 뛰는 환율은 공식 환율과 암시장에서 25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1달러당 39,000 레바논 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 1997년부터 유지한 레바논 파운드의 환율이 1달러당 1,500 레바논 파운드라고 하니 이건 뭐 더 이상 레바논 파운드로는 공식적으로 달러를 환전할 수 없다는 거고, 달러가 아닌 레바논 파운드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 특히 공무원들은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여유 있던 사람들조차 레바논의 상황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사, 기술자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민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죠. 또 빈곤층의 사람들은 물건값은 계속 오르고 화폐는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다 보니 하는 게 사는 게 아닌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식량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앞서 설명해드렸듯 전기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식료품을 보관할 수조차 없고, 매일매일 하루 먹을 양만 사놓는다고 해도 화폐 가치가 말 그대로 똥인 상황에 식료품 값은 하늘 모르고 치솟기만 하니 레바논의 국민들은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현재 레바논의 빈곤율은 80%, 그러니까 국민들 5명 중 4명이 빈곤층에 속하고 있다는 것인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3%가 끼니를 거르게 되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민증도 발급받지 않은 어린 새싹들이 최소 한 끼의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간신히 병원에 간다고 한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니 당연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뭐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정치인들로 인해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더 문제는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진짜 희박하다는 겁니다. 먼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죠. 그런데 레바논은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네, 뭐 곡물의 70% 이상, 밀의 90% 이상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다고 하죠. 이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전쟁으로 인해 레바논 식량 공급에는 문제가 생긴 건 안 비밀. 그리고 베이루트 폭발로 인해 곡물 창고가 폭파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로 인해 현재 레바논에는 이제 더 이상 곡물을 저장할 창고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40도를 넘나드는 사막 기후를 가진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달리 레바논은 비교적 농사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해서 자급자족을 하면 다행이지만 썩어 빠진 정치권으로 인해 국민들은 농사조차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바논의 여성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안마사와 집창촌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벗어나 곳곳의 나라들로 이민을 희망하고 있다 하네요. 그래도 지난 2020
2022년 4월 7일 레바논은 IMF에게 약 3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아냈습니다. 레바논의 정치인들은 이 돈으로 어떻게든 나라를 먹여 살릴 길을 찾거나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죠. 과연 레바논은 IMF의 빡센 구조조정과 정치, 경제 등의 압박을 견뎌내고 변화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정부로 인해 나라가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